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콘텐츠 중에는 가끔씩 그런 게 있습니다. 딱 빨려들듯이 듣다 보면 그 자체가 재밌기도 하지만 야, 내가 이런 주제를 들으면서 심지어 이해도 하고 있구나. 그런 나를 너무 칭찬해. 나는 너무 수준이 높네. 아, 너무 높아. 그런 느낌을 스스로 갖게 하는 콘텐츠들이 종종 있거든요. 오늘 모시는 분이 항상 오시면 그런 거를 던져주고 가시는 분입니다. 네, 전 세계의 그 유동성의 흐름과 달러의 패권과 국제관계의 흐름 모든 걸 그냥 통찰해서 그냥 하나의 꼬치에 그냥 확 꿰가지고 였다 하고 던져주고 가시는 그런 분인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에 투자 전략실에 이분이 없으면 투자가 안 되는 성상현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네. 네.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제가 여기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같이 스테이블 코인. 그게 50만 원 넘었더라고요. 제가 전 몰랐습니다. 작가님이 어저께 보내주시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까지 핫한지. 근데 저는 어찌됐건 간에 큰 그림을 본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겠다고 해서 내일 오르고 한 달 뒤에 오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미국은 생산성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을 올인을 하려고 하면 뭔가 빚을 계속 낼 수밖에 없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빚을 내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사실 저는 작년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게 단순하게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게 아니라 향후 2년, 향후 길게는 5년 안에는 우리가 실물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화폐처럼 해외 나갈 때나 국내에서나 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바뀝니다. 근데 투자는 바뀌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른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잠깐 얘기하셔서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여기에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그 업계의 김동환 대표님이라는 분 초청해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듣다가 결국은 질문이 하나 였는데 지금 서클의 지금 주가가 뭐 높은지 낮은지는 각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야 저평가야라고 하는 분들은 야 이게 나중에 시장만 커지면 얘가 어차피 계속 1등인데 어차피 얘가 계속 1등인데 시장이 커지는 상상을 더하면 이거 저평가야. 이제 라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좋게 보시는 건데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더니 이 시장은 먼저 진입한 사람의 그 이른바 해자가 매우 높은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봤더니 아니다. 뭐 모건 스탠리도 당장 내일부터 만들 수 있고 골드만삭스 그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면 만든다. 그러니 나는 사실은 그분 말씀은 서클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과연 그 가치를 설명하느냐는 잘 모르겠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뭔가 장벽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냥 제일 먼저 간 친구인데 뭐 먼저 갔다고 뭐 다 될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고요. 이유를 잘 납득을 못해서 결국은 진짜 그런지 가격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가 있잖아요. 주가가 서클이 지금 버는 이익을 지금 멀티플이 몇 배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향후는 경쟁자도 뛰어들 거고. 그러니까 경쟁자가 뛰어들 수 있는 구조인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지금 먼저 들어간 게 별거 아니야. 냉장고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그게 앞으로 냉장고 시장 다 먹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은 최초로 만든 게 최초라는 이유로 다 먹었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냉장고냐 카카오톡이냐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쪽 같으세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쪽 같으세요? 저는
먼저 뛰어드는 거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카카오톡만큼? 네. 카카오톡만큼? 카카오톡만큼 모르겠지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대개는 한 두세 개 정도로 평정될 거다. 그 이상은 이게 플레이가 안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코인과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이더리움이 그냥 우리는 가상화폐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블록체인 망을 어떻게 보면 깔아주는 회사예요. 네. 그거의 경쟁자가 뭐 요즘에 뭐 나오기는 솔라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냥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예. 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거나 아니면 전송하거나 할 때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망을 주로 이용한다. 주로 하더라고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60% 이상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 망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얘들이 과연 다 뺏길까?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망을 이미 생태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은 뺏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더. 네. 저희는 이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끼리의 경쟁을 의미하는 거죠. 이더리움은 어차피 상장사도 아니고 그게 뭐 회사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근데 가상화폐로 살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뭐 솔라나를 사도 되고 이더리움 사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그 블록체인 망을 지금 네.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더리움이 사실 60% 이상을 쓰고 차지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각각 회사들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션은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된다고 하면 사실상 가장 수혜주가 뭐냐? 그럼 이더리움입니다, 사실. 각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주식보다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주식도 분명히 좋겠지만 왜냐하면 확장되면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네. 근데 그 어디서 발행을 하고 어디서 전송을 하는지 이 블록체인 망을 그럼 누가 독점을 하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올라갈 때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미국 달러 패권에 앞으로 매우 중요해지는 위치로 왔다. 현재 미국은 결국은 막대한 지금 미국이 정부 GDP분의 부채 비율이 한 120%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부채를 결국은 화폐화시켜서 결국은 이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미국은 부채를 정리할 거다. 방향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이 통화량 자체가 계속 풀리는 시기가 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연준이 돈 찍어서 그거 그냥 갚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 통화량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돈 찍어서 하면 번원 통화가 늘어나는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QE 방식입니다. QE 방식.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일 단순하고 무식하지. 이거는 가장 마지막 수단인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수단. 지금은 시장 스스로 그 광의 통화, 예금이 대출로, 대출이 예금으로 계속 이게 순환할 수 있는 예. 민간에서 신용이 창출이 되면서 이 M2 통화량이 커지는 방향으로 정부는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은행 규제 완화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부터 해가지고 은행들은 자본 규제 비율이 완화됩니다. 2017년부터. 네, 그거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고 확정이 됐고 그렇게 되면 대충 1조 달러 이상의 대출이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은행 수준에 놓고 본다고 하면.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광의 통화를 키워 나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네. 지금 이 표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 이거 재밌다. 이게 과거 세계 기축통화의 기축통화 국가들이 한 몇 년 정도 되면 망했느냐입니다. 네. 이게 대륙 보니까 평균 수명이 패권을 잡고 나서 80년에서 110년 정도 되면 네. 그 기축통화 수명을 다합니다. 네. 그 수명을 다했던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땠냐고 하면 우리가 MV는 PY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통화량이 올라가면 인플레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나중에 예전에도 보면 기축통화 패권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은 네. 돈을 풀어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네. 어느 정도 패권을 잡고 나서는. 그럼 네. 결국은 제조나 생산성이나 이런 데서는 집중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았으면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GDP를 키워가지고 네.
이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근데 대부분 망했습니다. 네. 그게 GDP를 키우는 방식을 통화량 창출로 일으켰는데 M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 P 물가가 그대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인플레이션. 결국 그래서 이 화폐가 망가지면서 대부분 패권 국가가 로마도 또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다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통화가 풀리는 거가 이 P가 아니라 Y가 같이 오니까 Y가 실질 성장입니다. 실질 성장, 생산성. 그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 패권 국가는 이렇게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인플레이션을 생산성이 제압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유도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네. 현재 패권 국가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1940년도에 지금 수준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120%에서 30%까지 떨어뜨렸던 방식이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그 실질 성장, 생산성 향상. 그때 인플레이션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명목 성장이 이만큼 높게 나오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레벨보다 이상이 있었겠죠. 네. 근데 생산성과 함께 나오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GDP가 빠르게 늘어나서 네. GDP 대비 부채 비율에서 GDP가 커지는 바람에 그 부채 비율이 줄었다. 그거까지 맞는데 예. 그 GDP를 키우는 방식이 오로지 물가 상승으로 다 이어졌다. 이 물가로만 모든 걸 다 만들어냈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화폐 가치가 몰락을 하면서 맞아요. 무너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돈은 별로 안 풀렸는데 GDP가 팍팍 오르네. 돈이 풀리는 것보다 생산성이 더 올라가면 그런 상황. 결국은 내가 1원 투자했는데 10원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그건 1원 투자한 게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 내서 내가 빚을 1원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걸 10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미국이 생산성을 포기할 수 없을까? 정부가 왜 이렇게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할까? 네. 제가 세계 양동이 이론을 매번 말씀드립니다. 세 양동이 이론. 그 양동이 이론이 뭐냐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적자가 미국 기준에서 정부가 적자가 나면 민간에서 흑자가 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 적자가 나는 거면 그 달러는 누군가에게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라는 개념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적자를 내는 시점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 표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생산성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파란색이 민간 섹터, 위는 흑자고 아래는 적자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이 정부, 위는 흑자고 아래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해외 부문. 그래서 네. 새 양동이 이론이라고 하는 게 달러라고 하는 거, 기축통화의 그 달러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적자를 내면 누군가는 흑자가 받는다. 그게 흑자를 내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그 해외 국가거나 아니면 미국 민간이 그 흑자를 받아간다는 개념입니다. 네. 정부가 흑자를 낸다고 하면 둘 중 어딘가에 있는 거를 빨아들인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정부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쪽으로 훨씬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 네. 과거에 1990년대 클린턴 시절 때 1998년, 99년도부터 미국 정부가 빨간색에 조금 빼꼼히 올라갑니다. 이때 정부 흑자가 났었습니다. 그때 민간 부분이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사실 닷컴 버블 있잖아요. 그게 왜 꺼졌는지 뭐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을 물어보면 비싸서 꺼졌다고 합니다. 근데 비싼 거는 언제 꺼질지를 아무도 예상을 못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왜 꺼졌냐고 물어보면 당시에 민간 부분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부 부분에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왜 터졌는지 뭐 물론 과도한 부채 이런 것들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많아야 조금만 빼버려도 뭔가 터지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정부 적자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거를 적자를 덜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조금 긴축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투자하는 사람 이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적자가. 예. 정부의 적자가. 그러니까 계속 돈을 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유동성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여기 보면 녹색 부분이 결국은 해외 부분에서 흑자가 났다고 하는 건데 지금 미국 정부가 적자를 낸다고 하면 그 달러 적자가 어느 국가에 지금 제일 많이 갈까요? 또 어떤 산업에 좀 제일 많이 갈까요? 반도체 뭐 만드는 나라? 네. 그 전 세계에서 경상수지 흑자 많이 나는 나라가 미국 부분에서 흑자를 많이 받아가고 있는 나라들이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인디케이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빨간색이 코스피고 이 파란색이 무역수지거든요. 한국의 무역수지. 네. 한국의 무역수지 지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EPS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뭔가 근거를 가지고 짤 건데 이 무역수지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이게 지금 대부분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산업들이 있겠지만 반도체 부분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120%, 130% 이걸 가지고 계속 하면 투자를 못 합니다. 그걸 걱정하면 네.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채권자 마인드예요. 채권자 마인드. 아 저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냐? 예. 불안하죠. 예. 왜냐하면 야 빚이 120%인 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어? 그럼 걔네들은 절대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을 거야. 그러면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길 거야라고 하는 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가 네. 소화가 안 되면. 네. 예. 근데 미국 정부가 적자를 내려고 하면 결국은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는 팔려야 되는 거죠. 이 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파란색 선이 GDP 대비해서 투자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검정색 선이 GDP 대비해서 저축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선이 GDP 대비해서 순수입. 결국은 이게 투자 이꼴 저축 플러스 순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관점이죠. 예. 예전에 보면 저축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게 수요가 이렇게 성장을 끌어당기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전혀 그 지금 세이빙 쪽은 높지 않은 상황이고 네. 대부분 지금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여기 순수입 쪽입니다. 이게 결국은 해외에 그러니까 자본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 해외 자본이 유입이 되려면 돈 버는 나라들이 계속 유입이 해서 들어온다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해외 자본 유입이 끊기면 뭐 금리 상승, 뭐 달러 약세, 캐펙스 붕괴 가능성 저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캐펙스가 언제 꺾일지 왜냐하면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들은 캐펙스를 낮출 생각이 없어요. 네. 결국은 외부의 무슨 변수가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변수는 우리나라 같은 곳들이 결국은 이 무역 수지 흑자가 꺾이기 시작하는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수를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이 자본 유입을 할 돈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동성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성장을 유지시켜주는 저는 우방국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작년에 우리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그 자산시장이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그 관세 정책을 할 때 이 관세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짠 스티브 마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관세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네. 그게 뭐냐고 했을 때 물론 관세 수입을 받으면 미국의 재정 수입이 일정 부분 보충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재정 수입을 전 세계 대공황이 안 오면서 재정 수입을 얻으려고 하면 평균 관세율이 12에서 17%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논문을 관세 전쟁을 하기 이전에 써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관세 평균 관세율이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렸다가 결국은 다 평균 관세율은 떨어뜨려 놓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좀 관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관세를 매겼을 때 네. 상대방들이 그 대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대응을 가지고 누가 우방국인지 비우방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결국은 지금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은 레이건 정부 시절 때 군사동맹, 그러니까 소련과의 냉전 시절 때 구축돼 있던
군사 동맹의 우방국들이다. 네. 근데 여전히 그 우방국들이 유효한지 안 한지는 알 수 없었는데 이 관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우방국이 진짜 우방국이 누군지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관세를 그냥 가만히 맡고 있으면 우방국이다? 결국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산업에서 하려고 하는 이 그 체제를 예. 따라오는 국가들이 네. 우리의 우방국이고 이 우방국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AI 산업을 확장시켜 나갈 때 같이 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페트롤 달러 시절 때 미국 정부가 금태환을 폐지를 하고 페트롤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의 힘이 매우 강했고 페트롤 달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페트롤 달러가 많이 약화됐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페트롤 달러 체제를 하고 있던 그 석유 국가들이 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걸로 미국 국채를 이렇게 사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네. 페트로 달러죠. 네. 페트로 팔아서 번 달러. 네. 지금 그게 먹히지 않잖아요. 양이 네. 줄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 페트롤 달러는 뭐가 과연 될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번 거를 가지고 계속 미국 쪽으로 자산을 계속 미국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 체제에 저는 사실 이 AI 산업,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혹자들은 페트롤 달러에서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 반도체 뭐 달러 막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도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산업들이 제2의 석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데가 미국으로 돈을 많이 넣어준다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는 과거에 놓고 보면 단 한 번도 자연스럽게 계속 이런 달러 패권 기축 통화를 유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1944년도에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와 금을 폐거시켰습니다. 네. 이때 영국은 그전에는 파운드의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가 영국 경제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방코르라고 하는 전 세계 통화를 만들어내자라고 그 사람이 고안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금액의 70%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무슨 세계 통화를 만들어내냐. 그냥 달러를 폐거시켜라. 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겠죠. 40년도에 브레튼 우주가 이렇게 창설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70년도에는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태환을 폐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달러를 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발행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미국은 바꿔줄 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금태환을 중단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70년도에 당시에 사실 이때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것들을 보면 권력으로 구조를 다 설계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페트로 달러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생겼던 게 연준의 스왑라인 QE 이런 것들이 과연 힘이라는 게 없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지금 앞으로 나온 거는 저는 전 세계가 지금 달러 부채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채를 미국은 줄일 생각이 없어요. 결국은 이 패권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려고 하면 부채를 계속 일으켜야 되고 이 부채를 누군가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힘이 없는 나라가 이거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스테이블 코인은 철저하게 권력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면 불편해지는 세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 쓸래 안 쓸래가 아니라 안 쓰면 불편해지는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사실 보는데 과거의 패권 국가들도 다 망했을 때 보면 결국은 생산성이 안 나오고 인플레이션만 높아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멸망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산업이 과연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저는 뭐 부채 프로그램 다 좋아요. 뭐 QE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화폐의 관점에서 GDP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이 생산성이 나오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생산성이 나오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산업이죠. 산업. 이 산업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페그가 되는 그런 세상을 보는 것처럼 결국은 AI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AI 산업. 네. 그래서 이 AI 산업이 과연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살기 팍팍한데 네. 지금 무슨 경기가 좋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신한금융투자의 레포트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 맨 가장 위에 있는 표 있잖아요. 네. 이 노란색 선이 신산업의 투자입니다. 네. 파란색 선이 구산업의 투자입니다. 네. 과거에는 신산업과 구산업이 대부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산업이 안 가도 신산업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극화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산업. 그리고 이 산업을 끌고 가는 애들은 돈이 없는 회사들이 아니라 돈이 엄청나게 많은 빅테크가 끌고 갔고, 이 빅테크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모든 국가가 지금 다 AI 산업에 그걸 수주를 해줄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냥 뭐 얼토당토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증시가 제일 좋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대만이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아닙니다. 훨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가 부채를 일으켜서 성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 그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성 이어질 수 없다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통화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게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이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 이게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 스팟 프리미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팟 프리미엄? 네, 이거는 그냥 좀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스팟 프라이스와 그 스팟 가격과 고정 가격의 차이를 스팟 프리미엄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네, 맞는데요. 네. 이게 컨트랙트 프라이스랑 네. 스팟 프라이스랑 있어요. 네.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어떻게 보면 공급. 반도체 고정 공급. 장기 고정 네, 가격이니까 네. 낮을 거, 그 비쌀 때는 좀 낮을 거고. 네. 이거는 수요. 네, 파란색은. 그때 스팟 프리미엄은 수요 빼기 공급. 그러니까 네. 그거 이게 플러스 난다로 가면 공급은 적은데 네. 수요가 이렇게 엄청 치고 올라가는 쇼티지. 네, 그러니까 쇼티지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제가 2000년부터 갖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몇 번 있었을까요? 반도체 스팟 프리미엄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가. 네. 처음이라면서 반도체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면서요. 네. 뭐 80년대 이럴 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 20년을 가지고 보면 네. 중간중간에는 있었어요. 조금 근데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가는 적 없었다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치고 올라가는 개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얼토당토 하는 거에서 일어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 우리 생산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근본적인 그 의문이 좀 들어서 네. 잠깐 질문을 좀 드리면, 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야 미국으로 돈이 가니까. 네. 그리고 미국으로 돈이 가야 미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적자가 똔똔이 맞춰지면서 세상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저는 혼자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미국이 적자를 보면, 미국이 이제 무역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요, 어딘가 어떤 나라는 그게 사우디든 코리아든 독일이든 대만이든 흑자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흑자를 본 나라들은 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달러가 있을 거라고요. 네. 미국 달러가. 네. 그럼 그 친구들은 그걸 미국으로 안 보내면 미국 은행에 예금하거나 미국 국채를 사거나 미국 주식을 사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야, 금 사도 되잖아 하지만 그럼 금판 놈은 달러를 갖고 있을 텐데 금판 놈은 뭐 하겠습니까? 미국 예금을 하거나 미국 국채를 사거나 미국 주식을 사거나. 그러니까 전 세상 인세상에 있는 에브리바디도 달러가 남으면 셋 중에 하나를 안 할 재간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쓰러져가는 나라가 되더라도 네. 달러가 남네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지. 안 그러면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거는 안 돌아갈래야 안 돌아갈 수가 없다. 불안하면서 미국 주식을 사든 불안해하면서 미국 채권을 사든 아니면 자신 있게 미국 채권을 사든 이 느낌의 차이지. 네. 네. 쥐들이 달러를 받았는데
달러를 받아가지고 신한은행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 은행에 넣어야지. 그러니 그게 미국으로 안 갈 방법이 없는데 미국은 뭐하러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생산성을 왜 중요하냐고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왜 노력을 할까? 지금 오늘 성사현 부부장님은 야 미국이 요즘 노력을 많이 해. 그 경상수지 흑자를 적자도 있고 해서 얘가 사실은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되는 애인데 이 노력이 통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보다 네. 근본적으로 쟤는 가만히 앉아도 다 돌아가는 세상에 살면서 굳이 왜 저렇게 노력식이나 하고 있을까? 근데 그건 있겠죠. 지금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지금 그 가격에 사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안 사고 개기더라도 네. 미국 은행 예금을 하겠지. 그럼 자꾸 개긴다면 야 채권도 불안하고 주식도 불안이라고 하면 미국 은행에 예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국 은행에는 예금이 안 되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저원가성 자금을 받아들이는 셈이니 진짜 기축통화국은 놀고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근데 예전에 뭐 바이마르 공화국이 네. 세계대전 이후에 그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29,000%인가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게 나라가 망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미국도 사실 이렇게 돈을 푼 것 자체가 그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네. 이게 M이 올라갈 때 P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네. 그래서 돈 많이 풀지 말라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돈을 풀어도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빠르면 몇 년에 나오겠죠. 다 모든 게 다. 생산성이 실제로 나오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화폐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이 생각한 만큼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생산성이 나오면 결국은 금리도 안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안 그렇겠죠. 나오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네. 그렇지.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없겠죠. 예,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사주는데 4%의 금리는 절대 안 사주겠죠. 네. 옛날에 돈 번 애들이 그냥 사주는 관점이었다고 하면 이게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 이게 단타 치르거나 뭐 이런 증권사나 이런 데서 사준다고 하면 5%, 6% 이런 식으로 사주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그 가격에 조달을 해야 되고 정부는 금리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부채를 발행해야 되고 악순환이 고래가 계속 간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냥 사줄 수 있는 수요처가 매우 필요하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시장을 키워나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미국 단기 국채. 단기 국채를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발행을 해도 얘들은 계속 사주겠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부채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단기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장기 국채 발행량은 줄어도 되겠네. 지금 사람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장기 부채인데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거. 공급량이 떨어지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는 덜 올라가겠네. 그러겠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재무부가 고심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QE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연전에 다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해서 금융위기 때는 통했는데 네. 그때와 지금은 부채 비율 자체가 다르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해결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패권이라고 하는 게 꺾였다고 하는 거죠. 생산성이 안 나오는데 그냥 찍어주는 방식. 연준이 돈 찍어가서 사주는 방식. 우리는 1등이니까. 근데 산업 패권을 산업 패권에서 다 무너진 나라가 생산성이 하나도 안 나오는 나라가 과연 부채를 발행할 때 그 돈만 부채를 찍어서 사줄 수 있는 나라 했으면. 부채를 사줄까요? 그거는 자국민들도 안 사줍니다. 로마도 그렇게 망했어요. 로마도. 네. 로마도 화폐를 발행할 때 결국은 은을 얼마만큼 순도를 높이느냐는데 90% 이상이었던 은 순도가 나중에 300년 뒤에는 3% 미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은을 요만큼만 가지고 부채를 이만큼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 대부분 국가들은 실패했고 그 국가들 대부분 생산성이 안 나왔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생산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미국 정부는 확신을 하는 것 같고 네. 확신을 안 하더라도 이번에 생산성을 못 올리면 답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답이 예. 없다. 그래서 제가 생산성을 올린다는 건 GDP를 올린다는 말과 거의 유사하게 알아들어도 되죠. 실질 성장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
부채를 줄일 수는 없으니 GDP를 늘려야 되고 그러려면 생산성 늘려야 되고 그러려면 AI고 지금 그 얘기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얘기죠. 네, 그 얘기가 맞고 은행 규제 완화도 그냥 단순하게 돈 푼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맞다. 그 은행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놓고 보겠죠. 근데 은행이 규제를 완화를 하면 대출을 해주는 거고 이 대출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빅테크만 가지고 생산성 절대 못 올립니다. 결국은 물론 당연히 뭐 플랫폼 뭐 이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원으로 2원을 만들 수 있는 기업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원으로 10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대출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게 통화 광의 통화 풀린다는 그러니 말이죠. 내가 산 마이크론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는 그 되게 중요한 멘트라서 한번 여쭤보면 은행이 규제가 풀리면 대출이 늘어난다라는 이 설명에서 네. 지금 은행이 규제가 풀리면 대출이 늘어난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지금 시중에서는 대출 수요가 계속 강한데 은행이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해주고 있는 이 텐션 있는 이 상황. 지금 우리나라처럼 네. 사람들은 집 사고 싶어서 네. 가계부채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정부가 야 2억 이상 안 되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그 규제가 풀리는 순간 대출이 나간다는 말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미국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기업 대출이 강권이라고 하셨으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이 어떤 규제 때문에 지금 못 받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대출이 늘어난다는 개연성은 딱히는 잘.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정부, 연준, 그러니까 연준의 힘이 셌던 적은 결국은 시장 중심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힘이 세지는 시기가 언제였냐고 보면 대부분 다 정부 부채비율이 높았을 때입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되고 그때는 연준이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정부가 이판사판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주는 방식으로 가줘야 민간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은행 규제 완화해줬다고 해서 뭐 은행들은 해주고 싶어도 대출을 빌려갈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은행의 요구 자본 감소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출해준다. 두 번째 국채 산다. 맞아요. 네. 오케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인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민간은 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정학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할 엄두가 안 나지만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뭐 정부에서 감세 법안 하고 하잖아요. OBBA 법안 그거 괜히 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는 거 투자하라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해 줄게. 이런 법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독려. 그리고 저는 언제 투자가 제일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냐고 하면 AI가 생산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중소형 기업도 뛰어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투자에? 네. 대출에? 뭐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아까 전에 스테이블 코인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는 뭐 아직까지 관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안 한 요인이긴 한데 우리가 옐런 바이든 정부 시절 때 영내포라고 하는 계좌가 엄청나게 중요했었습니다. 영내포라고 하는 계좌는 시장 밖에 있는 자금이었고 그게 2조 달러 이상 있었다. 이거를 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한 게 사실 단기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서 영내포 자금을 끌고 왔던 옐런이 마술이었다. 마법이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현금 통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현금, 지폐, 실물 지폐. 이게 지금 2조 달러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60% 이상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해외. 그러겠지.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어쨌든 발행을 하면 누군가가 사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실물 현금 통화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러겠죠. 지폐 갖고 날 필요 없지. 네. 카드 비자나 마스터가 현금을 구축시켰듯이. 네. 미국 은행으로 이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관점입니다. 그러겠죠. 이거는 유동성에 폭발적으로 다시 지급준비금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현금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얘들이 국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현금 통화는 현금 통화가 지급준비금으로 바뀐다는 관점이죠.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 대비해 가지고 일정 부분 파킹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네. 중앙은행에 개설한 지들 통장. 네. 그게 지급준비금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예금으로 들어오는 관점이죠. 그 말은 냄새나는 지폐들이 자꾸 은행으로 환전돼 들어오니까 야 중앙은행 갖다 줘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첫 번째로 전 세계에 풀려 있었던 그 현금 통화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오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도. 근데 밖에 멕시코 마약상 밖에 한 60% 나가 있다고 하는 있겠지. 겁니다.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밖에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 통화가 올라갈 수 있다. 은행이 예금이 올라가는 거는 또 대출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커진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게 예금 가지고 있는 금액 대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급 준비금 파킹하는 거고 예금이 하나도 없는데 대출만 계속 해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지표가 중간에 껴서 헷갈렸는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서클이든 뭐든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 전 세계 사람들은 다 그걸 사야 되고 그걸 사려면 달러로 사야 되고 그걸 사려면 결국은 어디에 사든 미국 은행에 송금해야 되는 셈이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온다. 현금 통화는 신용 창출이 안 나오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예금이 들어오면 신용 창출이 일어납니다. 뭐 그렇죠. 은행은 신용 창출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생산성 뭐 끝났죠. 지금 생산성 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뭐 시간에 크게 구애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시고 싶은 과거의 말씀을 생산성 보면 결국은 들어야죠. 1단계 인프라 투자, 2단계 생산성의 실질 반영, 그다음 이익 폭발, 시장 확장.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그러니까 PC가 커질 때 그리고 인터넷이 커질 때 지금 AI가 커질 때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PC와 인터넷보다 과연 생산성이 적게 나올까요? 지금 저는 사실 초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없지. 여기서 꺾이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디플레로 빠지면 여기서 꺾이겠죠. 근데 그거를 정부는 지금 백스톱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최악의 경우는 QE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QE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과 지금의 이 생산성 혁신으로 시장을 만들어 갈 것 같은데. 만들어 갈 것 같다. 근데 뭐 은행 규제 완화 그리고 연준이 지금 뭐 그 얘기도 하잖아요. 일정 수준 이제 대차 대조표를 확장시켜 나가겠다. 그런 것들도 다 보면 이건 긴축 사이클은 아닙니다, 절대. 뭐 워시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워시가 다 마음에 드는데 한 얘기 중에 그 뭐죠? QE. QE는 나쁘고 빨리 QT 해야 돼. 뭐 이제 그 얘기 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던데. QT 해야 되는데 은행 대출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이 마르면 어떡하나요?라고 하는 건 야 그건 금리 조절하면 돼. 뭐부터 시작해서. 보통 QT는 은행 유동성을 감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QT는 하는데 은행 유동성은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뭐 괜찮다는 그러니까 얘기인지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지금 수준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이만큼 필요 없다. 없어도 충분히 대출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수준이 딱 그냥 적정 수준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었고 그래서 QT를 중단한 겁니다. 연준은 더 빼먹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흔들흔들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준의 유동성이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의 광의 통화가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마켓에 크라시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막 소파 금리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워시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고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그걸 저질렀다가 만약에 진짜 크라시가 와버리면 그럼 누가 다 책임집니까 이거? 그냥 해보는 소리고 그냥 개인의 호기심일 수 있는 정도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변동성 정도라 보고 있지. 근데 워시도 결론은 은행 광의통화 풀자는 거잖아요. 근데 광의통화가 안 풀리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셔야지. 내가 못 알아듣는 대차 대조표 축소로만 포커싱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매다 보잖아요. 근데 광의통화 확장이 매입니까? 그게? 그래서 근데 워시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생산성 혁명으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뭐의 공급? 그러니까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금리는 인하해야 된다고 하잖아 또. 맞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단순한 매라고 보면 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고 그
그 실험 있잖아요. 대차대표 축소하는 실험. 그거는 지금 현재 연준 체제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하다가 소파나 이런 것들이 좀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옐런도 사실 2019년도에 그 맞나? 하여튼 2019년도에도 소파 금리가 발작하면서 긴축하던 것들을 모든 걸 다 완화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때 실물 경제 디플레이션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기 금융 시장이 발작이었거든요. 지금은 단기 금융 시장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왔고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연준의 암묵적인 하나의 그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단기 금융 시장이 예전과 좀 달라요? 분위기가? 너무 많은 레버리지가 엮여 있어요. 거기 지금. 요즘? 그러니까, 예. 단기 금융 시장이 레버리지가 많다는 게 단기 불안하네. 채권을 토대로 네. 담보를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채권을 당연히,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당연히. 빌 수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지금 많이 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발작을 해버리면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항상 그랬죠. 진짜.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 옐런 때부터 해서 단기 국채를 훨씬 더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단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을 거고. 네. 그 단기 국채를 토대로 레버리지로 단기 국채를 또 사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100억이 있는 게 아니라 10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단기 국채를 자기 돈은 100억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죠. 다 900억. 근데 뭔가 끝단에 비용단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래서 단기 국채가 가격이 폭락하고 그 금리가 튀면 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죠. 예. 그 국채를 롤오버하는 것도 매우 문제가 생기겠죠. 뭐 그러니. 네. 그래서 그 자금 시장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그럼 과연 위험일까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2021년도에 기준금리는 인하를 하고 있었지만 역내포라고 하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역내포라고 하는 계좌가 단기 금융시장에는 위험 회피 성향으로 계속 뭔가 쌓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서부터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고 그러면서 마켓에 어떻게 보면 크라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사실상 유동성 시장에서 먼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짐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사실 역내포나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괜찮긴 하나 네. 항상 뭐 위험은 내포되고 있는 거고 언제든. 네. 근데 그때는 정부가 역내포로 돈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좌 개설도 했고 역내포 금리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그때는 긴축을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제번스 역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맞아. 효율이 증가를 하면 비용이 떨어지고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그럼 총 사용량이 증가한다. 네. 이거 보면 하이닉스가 메모리 가격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가 그거죠. 메모리 가격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가겠지. 네. 그럼 우리는 더 많이 만들고 돈을 더 벌겠지. 네. 뭐. 그게 결국 이 그래프에서 보면 뭐 비용 떨어지고 코스트 비용 떨어지고 결국 뭐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제번스 역설인데 이런 효과가 지금 2020년대인데 2035년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그래프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PC 때도 사실 초반에는 뭐 알았을까 이렇게까지 나올지. 그렇지. 그건 뭐 인정. AI를 사실 우리도 지금 쓰고 있지만 뭐 전 산업에서 막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증시는 사실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옛날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은 부분을 땡겨서 지금 오고 있긴 합니다. 이미. 그래서 생산성이 나온다고 해서 또 버블이 엄청나게 시작된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현재 상황에서는 생산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받고 생산성이 나오면 들어올 수요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저는 있고 이 생산성을 정부는 꺾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꺾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유동성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연준과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보여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여전히 높다. 그리고 아까 그 스파 프라이스, 스파 프리미엄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 해외 투자가 들어올 만한 달러 자금이 있다라고 저는 우리나라로.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나 그냥 뭐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로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전에 미국이 투자가 늘어나는 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으로 하는 게 관점이 아니라 결국은
순수입이거든요. 순수입. 네. 수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해외 자본 외국에서 유입입니다. 들어오는 달러. 네. 그 자금이 버는 데가 없으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주식은 근데 빠졌을 때 사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올라간다고 볼 때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지. 네. 지금처럼 폭등할 때 있잖아요. 그 따라가서 그 손익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얼마나 더 먹겠다고 지금 이 가격에 그러니까 사냐? 네.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한번 네. 피를 보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과연 버틸 수 있는지를 잘 관리를 하셔라. 그 멘탈 관리를. 그걸 레버리지는 그래서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언제든지 4월 같은 또 그런 지정학 이슈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생길 수 있다 봅니다. 앞으로 더.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이었지만 그 다음에 대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지정학 패권적인 측면에서 물류 패권 측면에서 호르무즈 같은 그 호르무즈 같은 그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말라카 해협 그리고 여기 대만 해협 이쪽에는 지정학 이슈가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전에 패권 국가가 앞으로 누가 동맹국인지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입지적인 위치고 그 국가들이 매우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네. 중국도 그래. 이런 부분들을 뻗어 나와야 해상 패권을 얘들이 물류 패권을 뚫고 나올 수 있고 그거를 사실 시진핑 이길 때부터 1대1로를 준비했었고 네. 그게 이번에 호르무즈로 어떻게 보면 발현된 거지 다른 해협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런 지정학 이슈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투자 원칙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첫 번째 희소 자산에만 장기 포지션을 잡아라. 그러니까 광이 통화가 풀리고 하면 어찌됐건 달러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 하락한 만큼 희소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게 금일지, 돈 풀리면 자산가가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일지, 그거지. 아니면 반도체일지, 아니면 에너지일지 그런 희소한 자산에 집중을 하라고 밸류에이션 싼 주식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네. 희소한 자산에 집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리고 나 진짜 오늘 주식시장 보고 깜짝 놀랐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고 나머지는 분위기 쎄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 그리고 좀 재정 적자 흐름을 따라서 투자해라. 재정 흑자가 날 때를 훨씬 더 조심해라. 미국의 재정 적자. 네. 미국이 재정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 지금은 투자를 계속 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건 네 투자를 해도 된다. 민간은 흑자니까 그 말은 정부 적자는 민간 흑자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뭐 GDP 대비해서 5% 6%다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적자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관점인데 그 말은 이제 국채를 새로 계속 발행해서 채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무난하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누군가 사주고 있으니까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주면 적자를 못 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적자가 반가운 것까지입니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적자를 반갑다가 아니라 그럼 민간은 돈을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민간은 돈을 벌고 있구나. 정부가 적자를 보니까 적자를 본다는 건 세금 거친 것보다 세금을 안 건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세금 쓰고 돈 떨어져서 빌려서 국채를 찍어서 쓴다는 말이잖아요. 적자라는 건. 맞아요. 근데 세금만 걷어서 쓰면 민간이 이익을 안 보고 국채까지 찍어서 쓰면 민간이 이익을 봅니까? 네? 세금을 거두면 즉 정부가 적자를 본다는 건 민간이 이익을 본다는 뜻으로 말씀을 네. 하셔서 정부가 적자를 본다는 건 세금 걷는 것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다가 더 쓴다는 얘긴데 그렇죠. 예. 빌려다가 어디에 더 쓰겠습니까? 결국 빌린 돈 다시 내보내겠죠. 네. 그 어디다가? 뭐 빌려온 데 아니면 골고루 네. 뿌리겠죠. 네. 근데 그게 민간 입장에서는 빌려다가 다시 뿌리는 짓을 정부가 한다는 뜻인데 그게 뭐 그냥 싫을 일도 아니지만 뭐 그게 좋은 일이 세금 거둔 만큼만 쓰는 거면 네. 재정 균형이죠. 그렇죠. 세금 걷는 것보다 예. 더 많은 적자를 낸다? 그럼 돈 찍어서 더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찍어서가 아니라 시중에서 가져다가 더 쓰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국채 시중에 약간 쉬는 돈, 노는 네. 돈 네. 가져다가. 네, 맞아요. 그 관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돈, 노는 돈 가져다가 뿌리니까 네. 그만큼 그게 좋은 거다? 옐런 때는 영래포라고 하는 안전한 창구가 있었고 지금 그 창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고 하는 게 저는 그 관점에서 놓고 봅니다. 뭔가 안정적으로 돈을 끌고 올 수 있는 확정이 있어야 돼요.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고 네. 이놈들이 사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예금에 있는 돈들 빼서 돈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주는 자금의 재배치를 정부는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거를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사주는 거면 QE잖아요. 이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옛날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로마 때처럼 갈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채권 사 그러면 채권 안 살 게 뻔하고 이놈 자식들.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이 돈 필요하면 스테이블 코인 사. 그럼 그거야 그래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판 놈한테 일로 와봐 너더네판 거 다 국채 사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갖고 오면 강제 매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유동성을 좀 보면 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채권을 오래 했잖아요. 채권자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지. 뭔가 하나씩 불안한 건 있지. 네. 그런데 채권자의 관점이 아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얘는 계속 돈을 받고 있네? 민간의 흑자를 받고 있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 체인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돈을 받고 있는지 그게 지금 정부가 어느 쪽으로 돈을 풀고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지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뭐 몇 대 공약 하면서 산업들을 막 뽑아냈잖아요. 지금 일본도 다카이치가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런 산업들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산업들이 절대 밸류에이션 안 쌉니다. 근데 정부의 중요함이 더 커진 이유는 정부가 쓰는 돈 자체가 많아졌으니까. 그것도 있고 예? 이쪽은 무조건 키우겠다고 얘들은 하방을 지금 우리가 막아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 요즘 같이 불안할 때 정부가 막아주는 하방이 얼마나 든든하냐? 네. 오케이. 그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보시고 에너지 가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너무 인플레이션에만 매몰되면 이번 시장 다 놓칩니다. 인플레이션 언젠가 올라갈 수 있죠. 그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2% 3%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7% 간다라고 관점하에 난 저희 의견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이 바닥에서 보니까 막 30살부터 이랬으면 거의 20년 넘었잖아요. 네. 별별 의견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계절 따라 똑같은. 나는 처음에는 우리나라 장기 그 성장률 낮아지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 떨어져요. 인구 고령화돼요. 가계부채 많아서 큰일이에요. 정부 부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얘기해요. 뭐 양극화 심해져요. 뭐 국민 자산 중에 비금융 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뭐 이런 다양한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겨우 따라가기도 어렵고 한데 그냥 맞는 얘기잖아. 팩트가 맞으니까. 팩트가 맞아요. 팩트가 맞다고. 떨어지고 있지. 고령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늘고 있지. 팩트 틀린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래 맞는 얘기네라고 생각해서 그러네 하고 계속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투자의 차원에서 보면 그 얘기들이 제일 나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일. 그럼 그분들도 뭐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틀린 얘기 아니죠. 한 건 아니지만 정파의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야.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다. 그래서 어쨌다고 망해요? 뭐 어째요? 그러니까요.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있다고 so what? 알겠는데 그거 뭐 다 전 세계가 다 떨어지고 있더만 미국 말고는. 뭐 그러니까 요만큼만 알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들으니까 막 온 마음은 불안하고 세상이 잘 될 것 같은 근거는 그런 얘기는 또 별로 안 하시지. 그분들은 그런 시시한 얘기는 안 하시거든. 네. 그러다 보니 예.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 목록에는 막 한 10개씩 적히고 너 벌써 오늘 다 되게 열맞잖아. 앞으로 세상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목록은 그냥 막연한 뿌연 기대감이니까 내가 뭐 투자를 잘했을 리가 있습니까? 세상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약간의 문제는 생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정부 부채가 많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만 정부 부채가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서방의 모든 국가가 많고 전 세계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정치인도 부채를 줄이면서 뭔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AI 산업은 시장 자체를 키울 뿐이 아니라 과거 40년 전에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보면 세계의 돈을 많이 쓸어 담을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산업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모든 정보가 다 역량이 되면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럼 그리고 아이템이 없어서 문제지. 집중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중심에 사실 미국이 있고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끼리도 있지만 나라들끼리도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너 1등 안 하면 죽어 이러면 공부를 너 지금 밤새 5시까지 해야 돼? 하면 6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서로. 네, 서로.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끝나겠죠. 이 싸움도. 근데 버블이 꺼져도 인프라는 남거든요. 모든 게 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생태계를 장악한 나라가 결국은 이제 서서히 이제 먹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제 뛰어내려야 되느냐를 놓고 보는 거를 우리는 매우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뛰어내릴 시기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시기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를 투자해야 될 시기가 있고 주도주는 비싼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싼 가치주를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하고 있으면 다 놓치고 결국은 정신승리 하는 거죠. 지금 이건 아니다. 이 주식은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에 한 2, 3년 뒤에 버블이 꺼졌다? 그것 봐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2, 3년 내내 그걸 들고 있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지금이 과연 어떤 시기인지를 탑다운 관점에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항상 워킹하는 전략은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은 이 전략이 워킹을 한 거고 그 다음 이 전략이 워킹을 한 거고 이거를 잘 보는 게 사실상 매크로를 잘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 있잖아요. 산업이 커지는 장세. 이럴 때는 샀다 팔았다 하면 거의 다 필패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운 좋게 맞을 수 있어요. 일주일을 참다가 어제 한번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산업이 된다라고 보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뭐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하여튼 버블의 끝에서 나오는 징후는 어쨌든 간에 정책의 방향이 지원에서 관리로 바뀐다. 아 그게 버블의 끝이는 신호다. 네네. 재밌다 이건.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 그러면 뭔가 이게 징후가 보인다. 그게 유동성 시장에서 뭔가 징후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 영래포가 과거에 커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영래포가 그 주역일지는 모르겠지만 유동성 시장에서 뭔가 조짐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라. 한 가지 조금 질문만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네. 얼마 전에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조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거 항상 궁금하잖아요. 기준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금리. 네. 뭐 결국 그냥 양쪽 다 비슷한 걸로 보고 하여튼 금리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오른다는 쪽도 많죠. 요즘 유가가 막 이렇고 막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는 갔고 저물가 시대는 갔고 그런 얘기 오래 들었으니까요. 근데 누가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거 맞는 얘기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지금 그동안은 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해서 쓰다가 몇 년 전부터 장기 국채 금리가 흔들흔들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단기 국채를 많이 사다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롤오버 주기도 짧아지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요거는 비상용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장기 국채를 요걸 다 단기 국채를 장기로 예전처럼 다시 다 돌려놓고 이젠 장기로 돌려야지라고 하는 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하려고 할 텐데 언제 할 거냐라고 할 때는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면 지금 해야죠. 그렇죠. 장기 국채가 올라갈 거다 같다 지금보다 그럼 빨리 지금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바꿔놔야죠. 왜냐면 지금 저점이니까 저점에 발행을 해야 이자가 적게 나가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부터 10년짜리 금리가 아래로 자꾸 장기 국채가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 핵심이나 연준이 한다면 더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하여튼 장기 국채의 저점에서 이 단기를 장기로 바꾸는 요 짓을 할 거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에서 보면 단기 국채를 언제 미국이 장기로 바꾸냐 이것만 보면 이제 금리의 저점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으니 금리는 앞으로 더 내려간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이 저점이고 올라간다고 보면 당연히 그 짓을 할 텐데 아직 저점이 멀었다고 보니까 이 짓을 그냥 스테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듣고 설득력인데? 맞아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맞고요. 오늘 저녁에 성 부장님 오시면 물어봐야지 금리가 내가. 1%포인트가 떨어지면 재정 적자, 그러니까 지출할 때 이자 비용 있잖아요. 그 16에서 17% 떨어집니다. 1%만 떨어뜨려도. 그때 그러면 장기 국채, 그리고 단기는 1년만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장기는 만약에 해버리면 예를 들어 10년 동안 그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맞아요. 어떤 기업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고 미친 정부도 똑같고 그렇지. 낮을 때 해야 돼요. 더 이상은 낮지 않아. 이제는 올라가라고 하는 그 시점에 단기를 다 갖다가 장기로 국채로 근데 바꾸겠죠. 확실한 거는 있어요. 지금 레벨은 미국 정부가 금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 못합니다. 많이. 그런데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행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이깁니까? 아니면 그거는 모릅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뭐 QE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표만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표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이게 검정색 선이잖아요. 이게 미국채 10년 금리를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요인 때문에 올랐는지. 다른 요인들보다 이 검정색 선 있잖아요. 이게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채 수급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라는 하는 것들을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을 해놓을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항상 타코가 나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뭔가 이게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이거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겠지만 이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거 하는 거면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면 항상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뭔가 여러 가지 뭐가 나와요. 구두 발언들이나 뭐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레벨 뭐 4점 몇 %인데 그 상황에서 검정색선은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도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저는 빨리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단순하게 단기 국채 사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첫 번째. 그리고 향후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 시장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생태계를 미국이 독점하지 않으면 현재는 달러 생태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99%라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고 뭐고 그때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 금리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권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저금리, 그러니까 저물가 그리고 저성장이 와야 이게 빠르게 떨어지는데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시대 아니잖아요. 그냥 수급으로 어떻게 보면 억누르는 방식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지금 밴드 상단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밴드 하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다가 생산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때는 또 떨어지겠죠. 그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지 않을까. 항상 미국은 과거에는 생산성이 올라갔거나 디플레이션에 빠졌거나 그때 장기 국채 금리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장기 금리를, 장기 국채를. 그래서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생산성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치 경제학적으로 시장을 좀 보기 시작하면 사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봐야 투자를 할 수 있다니까요. 댓글 보셨구나. 네. 아까 제가 또 싸해가지고 또 그 봐요. 제발 사파라고 좀 하지 마 좀. 저도 나름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프를 많이 보고 공부 10배 하는 분이에요. 아니 그래프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안 꺼내는 이유가 지금 그걸 보면 불나면 생긴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래프 많잖아요. 뭐 비싸다 이런 것들. 근데 제가 굳이 방송에 안 들고 오는 거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로 사람들한테 괜히 제가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 말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지. 약간 요즘 미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는 아직은 뭐 보이는 거 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근데 최근에 급등은 진짜로 너무 심하긴 한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국 시장 보면
한국 시장도 그 미국 시장도 보니까 뭐 그래서 항상 AMD 지금 21% 올랐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그게 뭐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주식이. 진짜 코인 욕한 거 미안합니다 진짜. 변동성에 관한 한 코인은 욕 먹을 일이 없었는데 괜히 욕 먹었지. 네. 하여튼 뭐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팔사팔하지 마세요. 네, 본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